네, 어서 오십시오. 2부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년필 하나와 브루스 커밍스 한국 현대사를 함께 읽고 계십니다. 네. 한국인의 한민족의 기원편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읽고 있는데요. 1장이 미덕이라는 부분에 이제 한민족의 기원 편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비가 좀 그친 것 같긴 한데 보통 오전에 녹화를 뜨고 이제 정오에서 이제 한두 시쯤 사이로 해서 이제 제가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이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그 아프리카 방송이 끝나면 유튜브에 바로 업로드를 시키거든요. 한두 시간 안에 업로드 시키니까요.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보셔도 좋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소는 저희 아프리카 TV 홈페이지에 유튜브 업로드 했습니다 라고 당일치 올려놓으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거기 찾아서 보셔도 되고, 유튜브에 검색할 때 만년필 하나 검색하시면 이런 동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 동영상으로 보셔도 됩니다. 또 페이스북 주소도 같이 적어놨으니까요. 페이스북 제 페이지 주소 적어놨으니까요. 거기 가서 보셔도 될 겁니다. 유튜브 주소 링크 해놨으니까요. 어느 쪽으로 보셔도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되고요. 다만 시청자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실 때는 거기다 이제 댓글을 달면 이제 너무 동영상이 있으니까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보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아프리카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제가 참고해서 또 볼 부분은 보고, 이야기할 부분 또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말씀이었고요. 광고 말씀 전해드렸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상호간에 다 양자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고요. 책이 준비되신 분은 이제 책을 보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책을 준비할 여력이 없으시거나 또는 책을 준비하지 못하신 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굳이 꼭 책을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냥 함께 그냥 라디오를 듣는다 생각하시면서 설거지하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저희 부모님은 실제로 그러십니다. 그렇게 설거지하거나 뭐 집안일 하실 때 그냥 음악처럼 틀어놓고 그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얘는 계속 떠드니까, 저는 항상 떠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편하시게 여러분 마음대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역사가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의 현대에서는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는 거니까요. 특히 그냥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의 현대사는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라는 좀 권위 있는, 공신력 있는 저자를 찾아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글을 썼는지 그 맥락별로 한번 추론해 가면서 읽을 부분 읽고 스킵할 부분 또 스킵하고 해서 정독을 해보자 이거죠. 뭐 읽기는 다 읽습니다. 읽기는 다 읽을 건데요. 중간에 이제 설명 필요 없는 부분은 그냥 읽고 넘어가기도 해야, 지금 이게 700페이지거든요. 책이 700페이지라서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구석기 유적의 발굴 덕분에 50만 년 전부터 이 반도에 사람이 살아왔음이 확인되었고, 생활터전과 마제석기 및 토기 등의 발굴로 인해 7에서 8천년 전, 즉 신석기 시대에서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원전 2000년경 탁월한 색채의 빛살 무늬를 가진 새로운 토기 문화가 중국에 유입되어 한국에 퍼졌다. 이 신석기인들은 정착된 공동생활을 영위하며 농사를 지었고, 혈연으로 맺어진 시족들이 기본적인 사회 집단을 이루었을 것으로 널리 추측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한민족의 근원을 저희는 구석기 시대 인종들로 보지 않고 정착이 가능했던 시기, 다시 말하면 신석기 시대를 한민족의 근원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구석기는 무리지어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빙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기온으로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 따라서 신석기인들이 한민족의 그 근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역사가들은 후일 신라 시대에 출현한 화백제도, 즉 귀족회의로 특정지어낸 시족 지도 체계의 원형이 단군 신화와 마찬가지로 이 신석기 종족들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가정하기도 한다. 뭐 이뿐만 아니라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귀족회의인 화백제도뿐만 아니라 동해 책화, 그러니까 다른 동족을 침범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동해
동해의 체카도 역시 신석기 시대의 유풍이지 않나 이렇게 추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외부 사학자들에게 아직 그다지 신뢰를 얻지 못한 북한의 최근 발견을 믿지 않는 한 한민족의 시작에 대한 이러한 추측을 지지해주는 것은 확고한 증거는 없다. 하지만 기원전 4세기 즈음에서 반도의 몇몇 소국가들은 중국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할 만큼 오랜 기간을 존속하게 이르렀는데 그중 가장 뛰어난 국가가 고조선이었다. 어떤 사학자들은 고조선의 위치를 가리켜 남만주의 요화강 유역이었다 하고 다른 학자들은 평양과 한국의 북서부를 흐르는 대동강 유역이었다고도 한다. 고조선은 많은 성읍 도시의 정치적 연맹과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한 문명을 꽃피웠고 그 문명은 오만하다 할 정도까지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중국인의 설명으로 판단했을 때 오만하다고 판단할 정도로 판단을 오만하다고 할 정도까지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기셌다, 강했다 이겁니다. 청동 무기를 갖춘 기마민족으로 구성된 고조선은 북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여 요동 분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북중국의 신흥 세력인 연이라는 나라는 고조선의 성장을 저지했고 결국 고조선을 압록강과 대동강 중간에 위치한 청천강 이남의 영토로 몰아냈다. 청천강 이남의 영토. 연나라가 중국에서 진제국과 한 왕조에 항복하고자 고조선은 쇠퇴했고 난민들은 동쪽으로 이주했다. 그런데 여기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기원전 194년과 180년 사이에 어느 시기에 고조선의 왕권을 잡았다. 위만조선이죠. 위만조선은 중국의 영향과 고조선의 연맹체계적 구조를 융합한 것이었다. 분명 위만 치하에서 새로운 힘을 얻은 이 국가는 다시 수백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그러나 위만조선의 야망은 상승하여 한나라의 침공과 맞부닥쳐 결국 기원전 108년에 멸망한다. 이러한 발전은 철기 문화의 출현과 일치하는 것으로 철기 문화는 괭이, 보습, 낫과 같은 도구를 기초로 둔 정교한 농업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쌀과 다른 곡물의 재배가 현저하게 늘어났고 이리하여 인구가 팽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까지는 한반도의 이 부족민들을 가리켜 한국인이라 부를 수 없겠지만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농업사회의 확고한 연속성이 형성되어 수세기 후 한반도의 통일 국가가 나타나게 될 때까지 계속된다. 농경의 시작을 신석기에서부터 보고 있는데 농업혁명을 대부분 이제 철기 문화가 들어왔을 때 본격적인 생산활동이 왕성해졌고 인구가 늘어났고 영토도 팽창되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한나라 중국인들은 반도를 통치하기 위해 남쪽으로 한강까지 4개의 관할령을 설치했고 그 중심 지역은 낭랑에 있었다. 현재 평양 근처입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학자들이 낭랑군이 한국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하고 반도의 북서쪽에 거의 베이징 가까이의 낭랑의 위치를 지정하는 것은 남북한 양쪽에서 진행되는 한국의 민주주의 과거로의 수상쩍은 투사를 예정할 뿐 아니라 오늘날 북한과 남한에서 실행되고 있는 두드러지게 다른 역사 편찬을 예증한다. 아마 북한 사학자들이 낭랑의 위치를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1913년 청독부의 지휘 아래 세키노 타다스라는 일본 고고학자가 낭랑 유적지에서 발굴한 많은 부장품과 유물이 옛날 이 도시에 살았던 중국의 영주나 상인의 유복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낭랑이 틀림없는 중국의 도시였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 북한 사학자들이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부 견해이고 통설은 아니니까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우리는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학을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라 비전문가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책에서 그렇구나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나 이것은 통설은 아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읽으면 이제 삼국시대로 넘어가는데요. 여러분 삼국시대 알고 계시죠? 신라, 백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표적인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책을 읽기 전에 의제왕 이야기라든가 그쵸? 진흥왕 그쵸? 성왕이 있었죠. 성왕이 있었고요. 근초고왕, 백제 근초고왕 그 다음에요. 그렇죠. 드라마로 만들었던 미실 나왔던 선덕여왕 있었죠. 그 시대가 바로 삼국시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신라 통일기로 돌아오면서 이제 김춘추의 활학상이라든가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뭐 장보고 나오기도 하고요. 신라 말에 최치원 나오기도 하고요. 자, 바로 그 시대에 이제 삼국시대에서 삼국통일기 이야기까지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삼국시대 부분만 이제 다룰 것 같네요. 일단은 고구려 백제 신라, 잠깐 지도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잠깐 보시면 보이십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네. 자, 이렇게 생겼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국시대 약 4세기 동안 낙랑은 중한 외교와 예술, 철강석 채굴을 포함한 산업 및 상업의 거점이었다. 그만큼 낙랑은 번성했던 나라였구나 정도만 우리가 유추하면 되겠죠. 그 영향력은 광범위하게 뻗어나가 중국으로부터는 이민을 끌어들였고 한강 이남의 선어 국가로부터는 조공을 받아냈다. 어찌 보면 바로 중개 무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든지 먹을 것이 있고 시장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은 모이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원 후 첫 300년간 한국의 남쪽에서는 수많은 소위 성국 국가들이 진안, 마한, 변한이라 알려진 세 개의 연명체로 묶이게 되었다. 비옥한 충척 계곡과 평원에는 관계를 위한 저수지가 세워질 정도로 쌀농사가 발달하였다. 진안은 반도의 남쪽 중앙부에 자리 잡았고 마한은 남서부, 변한은 남동부에 위치했다. 곧 한국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백제가 처음으로 마한 지역에 출현되었는데 바로 한강 부근이죠. 서울의 한강 부근이죠. 한강 부근부터 해서 이렇게 마한 부분에 출현하고 그 다음에 246년 낙랑이 백제의 대규모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아 그해 백제가 존재한 것은 틀림없지만 백제를 이제 백잔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여하튼 이런 문헌적 사실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백제는 그 전부터 존재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백제의 출현 시기를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백제가 중국의 영향과 토착 영향을 혼합한 중앙 집권적이고 귀족적인 국가였다는 것, 그리고 힘을 뻗치고 있었다는 것만큼 의심의 여지가 없다. 100년 안에 백제는 마한을 무너뜨리고 서울 주변, 즉 한국의 핵심 지역을 장악했다. 왕권의 부자 승계라는 한국의 일반적인 관습이 백제의 근초 고왕에게서 시작되었으며 그의 손자는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또 하나의 오랜 전통을 창시했다고 한다. 바로 침유왕에 대한 이야기죠. 그동안 다른 두 강성한 국가가 서기가 시작될 무렵 반도의 북쪽에서 출현했으니 하나는 만주의 송화강 분지에 세워진 부여요. 다른 하나는 압록강 근처 부여의 남쪽에 세워진 부여의 숙적 고구려였다. 장차 한국사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고구려는 중국과의 대결을 통해서 발전했다. 약자였던 부여는 고구려에 맞서기 위해 중국과의 동맹을 꾀했지만 결국 서기 312년에 고구려에 굴복했다. 고구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뭡니까? 드라마로 한때 유명했던 주몽이죠. 주몽. 고주몽의 이야기. 바로 고구려 건국설화를 다루었던 이야기죠. 고구려는 이제 사방으로 특히 서쪽의 유화강, 남쪽의 대동강을 향해 팽창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어떻게 보면 삼국시대의 맏형으로서 북방 외민족을 막아줌으로써 아래 있던 백제와 신라의 문화 부흥기를 누리게 해줬었던 방파제 역할을 해주었다는 것이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통설이었죠. 기억나십니까? 한국사 다시 배우시는 것 같으세요?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에 있었구나 하면서 역사를 어떤 긴 안목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죠. 이게 바로 통시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313년 낙랑국의 영역을 차지하게 된 고구려는 이제 백제와 충돌하게 되었다. 반도의 지형은 백제와 고구려 그리고 이 삼국의 마지막 항을 채우는 제3의 국가 신라의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냈다. 한국의 중심부에는 동해의 가장자리에 따라 북에서 남으로 뻗어있는 태백산맥이 있다. 바로 백두대간이라 불러지는 태백산맥의 구간. 한반도 지리학적으로 등뼈, 척추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호랑이의 척추. 그렇죠? 하지만 반도를 따라 아래로 대략 4분의 3쯤 내려가면 약 북위 37도 부근에 이 산맥은 남서쪽의 방향으로 들어 반도를 거의 한가운데에 양분한다. 이 남서형 지백인 소백산맥은 그 산맥 이동의 민족들을 반도의 중국 점령기로부터 보호해 주었지만 반도의 남서부로의 확장 또는 남서부로부터의 확장에는 별달리 심각한 장벽이 되지 않았다. 이것이 백제 고유의 역사적 영역이다. 한편 한반도 북동부의 거친 지역과 동만주에 펼쳐진 고구려는 양극단을 달리는 기온에 속했고 하늘을 찌를 듯한 산맥, 드넓은 평원, 삶의 젖줄인 강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가장 높은 봉우리인 백두산은 현재 한중국 국경을 이루고 있으며 정상의 천지, 즉 천상의 연못이라는 아름답고 수정같이 맑은 분화를 갖고 있다. 천지는 정상에서 500m 아래 거의 해발 3000m에 달하는 봉우리들로 둘러싸여 있다. 도교적 풍수와 불교를 결합한 유명한 승려 도선은 한반도를 백두산에 뿌리를 두고 가지를 뻗는 나무로 보았다. 반면 1942년 한 독일 지리학자는 광활하게 펼쳐진 천하르비 굽어 보이는 분화구 가장자리에 서서 여행자의 숨을 먹게 하는 천간, 부루의 장엄함을 갖춘 광경을 평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평한 부분 나오기 전에요. 잠깐 이야기해보면 어떻습니까? 고구려가 산지 중심의 산악지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재밌는 게요. 중국의 사료에 보면 부여와 고구려에 대한 평가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면 재밌는 것이 부여는 성품이 온순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구려 사람은 성품이 용맹하다? 험약하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까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특성상 산악지형이다 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탈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주변국을 침범하고 전쟁하고 정복하고 이런 것에 좀 더 발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당하는 입장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부여는 온순하고 부여는 원숭하고 고구려는 좀 사납고 맹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요. 이제 어떻게 평했냐? 독일 지리학자가 1942년에 평한 부분이 이제 인용이 돼 있으니까 그 인용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깥쪽을 바라보며 그는 희끗희끗한 반점이 박힌 비탈에서부터 엄청난 숲으로 덮인 끝이 보이지 않는 저 아래 험준한 고원까지 쭉 훑어본다. 안쪽을 응시하며 그의 눈은 500m 아래 가파른 절벽을 지나 머리 위에서 폭풍이 포효할 때조차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호수의 너른 표면을 굽어본다. 날씨가 좋을 때 호수는 찬란한 감청색으로 칼데라 절벽의 형상과 색이 호수의 완벽한 투명 속에 반사된다. 붉은색이 나는 낮은 용암층, 회색과 검은색이 섞인 높은 용암층, 어렴풋한 노란색이 감도는 흰색의 경석질 모래가 수면에 비치면 실제 크기보다 2배로 커 보이고 더욱더 인상적이다. 모든 관찰자들은 이 이중의 풍경이 하나가 되면서 나타나는 대조 효과야말로 지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광경 중 하나를 빚어낸다고 입을 모은다. 뭐 이런 식으로 독일 지리학자가 광활하게 펼쳐진 천하르비 굽어 보이는 분화구 가장자리에 서서 평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읽어보면 고구려는 이 산으로부터 널리 퍼져나가 그 영역이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리순에, 북위 38도선에서부터 만주의 창춘에 달했다. 고구려처럼 북한도 이 산을 건국 신화의 일부로 인용했으니 백두혈통이라고 하죠. 바로 이겁니다. 이제 김정일은 절망적인 해였던 1942년 백두산 기슭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실제로 하바로스크 남쪽의 러중국 국경 부근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중국에 있었느냐 아니면 러시아에 있었느냐에 관한 진술은 엇갈리고 있죠. 하지만 우상화, 북한의 대단한 거죠. 그 우상화 정책 중 하나로서 김일성의 백두혈통을 잇는다라는 식으로 김정일의 탄생을 바로 백두산에 두고 있다. 북한은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죠. 백두혈통. 놀랍지 않은 일이지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한국사에 주류로 내세우는 것 또한 고구려 유산이다. 좀 안타까운 것이죠. 남북한이 휴전이 되다 보고 갈라지다 보니까 고구려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대중적인 입장에서 많이 접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요. 확실히 고구려는 자국의 왕을 옹립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은 하늘의 아들이자 위대한 궁수, 주몽이란 말 자체가 부여의 속어 중에 활을 잘 쏘는 아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승마의 명수, 7살의 나이에 다 자란 남자처럼 강인한 사내였을 뿐 아니라 물리를 걸을 수도 있었다. 네, 이거는 이제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예전에는 이제 신화적으로 비유해서 은유하기 때문에 비유해서 은유로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뭐 영웅의 서사시 중에 한 대목이죠. 영웅의 어떤 능력 중에 영웅 서사시에 기본적으로 가는 게 특별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무리를 걷는 능력. 여기서는 하여튼 간에요. 전설에 따르면 한 번은 적의 군사들이 그를 맹렬히 쫓았는데 그때 주몽은 그만 큰 강 앞에 닿고 말았다. 바로 금화의 첫째 아들이었죠. 그쵸? 금화의 첫째 아들. 막 붙잡히려는 찰나 곧 물고기와 자라떼가 물 위에 모여들어 다리를 만들어 주어
주몽과 그의 무리는 물을 건널 수 있었다. 그러자 물고기와 거북이 흩어지며 다시 물속에 깊이 잠기니 말을 타고 쫓아온 자들은 건너지 못했다. 이거죠. 주몽은 자신의 성인 고를 따라 나라에 고구려라는 이름을 하사했다. 고라는 이름은 높음을 뜻하니 이는 그가 태양에 의해 잉태됐기 때문이다. 그죠? 해모소의 딸 유하부인과 유하부인 그리고 해모수와 유하부인 사이에서 뭐 낳았다라는 설도 있고 해모수와 유하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설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하늘에 태양의 기운을 받고 임신해서 주몽이 태어났다 뭐 이런 설도 있고 여하튼 간에요. 역시 태양왕인 북한의 김일성도 자신을 가리켜 최고 지도자를 뜻하는 옛 고구려 말로 수령으로 칭함으로써 이 고대 국가에서 고려 왕조를 거쳐 현재 이르는 직계혈통의 특권을 부여했다. 그러니까 신성시한다.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하면 아무도 건들 수가 없겠죠. 그렇죠? 바로 그 점을 당시에는 강조했고 지금 북한 정권에서도 바로 백두혈통 그리고 태양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네, 어찌됐건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팩트만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남한의 역사 편찬에 따르면 한민족의 계보에서 처음으로 주류를 형성한 것은 바로 세 번째 국가가 거둔 영광이다. 부산항 북쪽 경주에 도읍을 정한 반도 남동쪽의 신라가 마침내 부유하고 교養있는 집의 엘리트에 보고가 되었다. 1961년부터 96년까지 독재자든 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든 남한을 통치한 대통령들은 모두 이 지역 출신이며 대부분의 대한민국 역사가들은 신라의 역사적 계보를 특권한다. 가령 이승만이 이념을 창조해낸 장본인인 초대 문교부 장관 안호상은 자신만의 주체 철학을 만들면서 그 철학의 기원을 신라에 두었다. 한국의 다른 지역인들과 남북학 역사가들의 차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전라도 사람들 못지않게 분단 한국의 희생물이 된 것은 바로 남서쪽 백제의 유산이다. 다행히도 공주 근처에서 무령왕릉이 발견됨으로써 유명한 신라의 왕관을 필측하는 정밀하게 생공된 금강과 함께 백제의 눈부신 예술이 20세기 학자들에게 알려졌다. 일본에 건너간 백제계의 한 화가는 9세기에 가장 뛰어난 궁정화가로 전해진다. 그는 일본 최초의 중요한 화가요. 예를 들면 풍경을 최초로 당당한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이다. 라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종합해본데 지금도 새 왕국은 계속해서 한국의 역사와 정치 문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흔히 자기가 두둔하거나 경멸하는 지역적 특성이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과연 이 세 나라에 한국인이 살았을까? 확실히 각 국가의 어떤 특징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대로 통일된 한국에서도 살아남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이주가 너무 많았고 그 와중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섞였기 때문에 이웃과 뚜렷이 구별되는 동질적인 인종이 형성되지 못했거니와 바로 이겁니다. 단일 민족에 있는 동일한 혈통, 이것의 신화가 바로 이것이죠. 수많은 인종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류도 했고요. 그리고 침략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혈통이 있다. 동일한 혈통으로만 이어져 있다. 동일한 피로만 맺어진 혈연 집단이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따른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사료 또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국가 사이에 또는 이 세 국가와 서일본의 국가들 사이의 경계, 종족상의 계통, 언어적 차이 등은 알 수 없다. 고구려는 의문의 여지 없이 중국 및 북방 종족들과 섞였고 남쪽의 두 국가는 일본 열도, 민족들, 특히 석큐우슈에 사는 민족들과 교류가 많았다. 최근의 증거는 일본의 분묘시대 주민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직계 조상의 뿌리를 한국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페리스라는 책을 인용해서 말하네요. 내 생각에는 이제 브루스 커밍스의 이야기는 그렇죠? 브루스 커밍스 중국인과 몽고인이 반도의 주민들과 교류를 했듯이 현대 한국인과 일본인의 유전자 풀도 필시 고래로부터 공통적인 뿌리를 가졌음이 틀림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다. 그러므로 한국인과 일본이 아무리 유일무이한 동질적 민족이라고 믿으려 해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어떤 미지의 시점에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가지를 쳐나와 그 후로 상대적으로 독립된 역사적 발전을 거치지만 인종적 차이를 나타내는 DNA 흔적은 아주 미미한 공통의 종족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선 일체론을 내세웠던 일본에 의해서 한국과
일본은 동일한 혈통이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었던 분기점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그러기에는 그들 논리를 따르기에는 무리가 있고 다 미미하게나마 사람과의 교류를 하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민족 교류가 있었다 보니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민족 전체가 뭐 일본과 함께 같은 민족의 어떤 범위에 속한다, 내선 일체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무모하다는 거죠. 그리고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부에서 이제 문화를 교류하면서 일본과 백제 또는 일본과 신라 또는 일본과 고구려인 이렇게 피가 섞이기도 했겠지만 그 전반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독특한 문화였다라는 정도로 우리는 팩트 체크만 하고 가면 될 것입니다. 각기 다른 민족이고 다르게 발전되었다. 신라는 사로라는 성읍 도시에서 신화했는데 신라 사가들이 나라의 기원을 기원전 57년으로 거슬러 잡았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현대의 역사가들은 내무랑을 대규모 연맹국을 처음으로 통합하고 세습왕권을 세운 통치자로 본다. 그러니까 마리깐식이죠. 거서간 거차이마라고 하죠. 이삭은 마리깐, 그렇죠? 차차왕, 거서간 여하튼간에요. 네무랑식의 통합이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세습 체제로 접어들었다. 그의 영역은 낙동강 동쪽 오늘날의 경상북도 지역에 있었다. 대한해협을 마주보고 있는 반도 중앙부의 남쪽 끝은 신라나 백제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대신 지금의 일본 지역에 있던 국가들과 긴밀한 유대를 유지한 가야 연맹을 형성했다. 자, 금강가야, 대가야 나왔던 거 가야 연맹체. 우리가 알고 있는 김유신의 조상이 바로 가야 출신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알고 연결하면 될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일본과 긴밀하게 연관하는 가야 연맹이 있었다는 거. 결국 서기 399년 큐슈와 외 세력이 가야를 대신하여 신라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라가 고구려의 힘을 빌려 이를 물리치자 가야는 이웃 나라들에 흡수되고 말았다. 이후 20년간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에 주둔했다. 이거는 이제 광개토 대왕과 관련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알 수 있고 대표적인 이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우명 그릇, 호총에서 나왔던 호우명 그릇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튼 간에요. 계속해서 읽으면요. 신라에서 중앙 집권화된 정부가 출현한 것은 수도가 행정과 매매의 중심이 되어가던 5세기 후반이다. 6세기 초 신라의 지도자들은 우경법을 도입했고 6세기 바로 지증왕 때죠. 우경법이라는 건 철기를 이용하여 기피가리를 했다는 겁니다.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 우경법, 소를 이용한 쟁기가리를 했다는 말이죠. 광범위한 관계시설을 만들었다. 농업 생산이 늘어나면서 심화된 정치적 문화적 발전이 가능했으며 520년 율령이 제포되고 엘리트지를 가리키는 세습, 골품 제도가 만들어졌으며 율령이 제초되고 이거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버풍왕 시기 이야기죠. 535년경에는 불교가 국교로 공인되었다. 바로 2차 돈의 순교에 의해서 이루어진 불교 공인이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버풍왕이죠. 버풍이란 말 자체가 이제 불교 용어를 사용한 거죠. 불교 용어. 왕의 이름을 이제 불교식 왕명으로 바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신라는 군사적으로 고구려보다 약했다. 사실 5세기가 시작될 무렵 고구려는 한반도의 북부와 중부는 물론 요하강 동쪽의 만주 지방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배권을 성취했다.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장수왕, 문자왕시기를 이제 고구려 최대 영토 전성기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세기 때는 이제 근초고왕 시기, 그렇죠? 그 다음에 고구려 끝난 다음에 이제 신라가 이제 6세기 때 이제 문화적 부흥과 영토 그리고 마지막에 통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고구려는 광개토 대왕, 즉 널리 영토를 늘린 대왕이라는 뜻을 가진 딱 알맞은 이름의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다. 그 담덕이라 불렸던 우리 태양사신기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태양사신기는 약간 이제 퓨전이 가미된 드라마였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간에 그 태양사신기에 나왔던 담덕이 바로 여러분 이제 역사 속에 광개토 대왕이 되는 것이죠. 18세부터 18살 때부터 21년간 통치한 이항은 65개의 성읍도시와 1400여 개의 마을을 정복했고 이에 더해 신라를 도와 일본에서 온 세력과 싸웠다. 광개토 대왕은 한국 북쪽과 만주의 정복자였다. 427년 그의 계승자인 장수왕은 충적평원과 강의 연결점인 평양의 고구려의 도읍을 정했으니 평양은 이 커다란 국가의 중심이 되었다. 이름하
남하 정책을 했던 게 장수왕이죠. 그러나 넓은 영토가 더욱 늘어나면서 고구려는 북쪽에는 중국의 수나라와 남쪽에는 백제 및 신라와 충돌하게 되었다. 신라는 551년 백제의 성왕과 합세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바로 진흥과 백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나제 동맹이 있었고요. 이 나제 동맹이 협의하여 이제 진흥왕과 성왕이 함께 이제 고구려를 몰아내는 운동을 하지만 결국 진흥왕이 성왕을 배신하게 되는 역사적 또 재미가 있습니다. 여튼 말 봅시다. 이 공격으로 한강 상류를 정복한 신라는 이 백제의 세력을 공격해 백제를 한강 하류 밖으로 몰아냈다. 배신한 거죠. 만신창이화된 백제의 왕국이 남서쪽에서 상처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 신라는 중국 세력, 즉 수나라 및 그를 계승한 당나라와 연합해 고구려를 공격했다. 그렇죠? 이는 각 진영이 군사 수십만이 동원된 엄청난 충돌이었으며 싸움의 결과 동북아시아의 형세는 재편되었다. 먼저 고구려 군대가 598년 요화강을 건너자 수나라가 서너 번에 걸쳐 고구려를 몰아내려는 시도를 감행했으나 고구려는 수나라의 시도를 격퇴했다. 그만큼 고구려는 물론 내분이 있었습니다만 불구하고 일정 정도 군대적으로는 강성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이나 수나라가 왔으나 물리쳤다라는 것은 무시 못할 정도의 어느 정도 강대국의 힘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동성에서도 고구려 군대를 물리치지 못하고 절치부심하던 수나라 양제는 612년 대담하게도 100만이 넘는 군사를 모아 이 중 3분의 1을 수도 평양 공격에 파견하는 대규모 침공을 감행했다. 학자이자 군인이던 고구려의 사령관 을지문덕 장군은 패퇴, 양동작전, 후퇴로 이어지는 작전을 되풀이하면서 수의 군사들의 평양에서 48km부터 북쪽에 있는 청천강가에 함정으로 유인하고는 그곳에서 최후로 중국인을 기다렸다. 이거죠. 양동작전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인했다, 뒤에서 치고, 유인했다, 뒤에서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협력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계속해서 너 와 해서 마지막에 이제 결단을 내버리는 이런 식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을지문덕 바로 이때를 위해 준비해둔 시를 적장에게 보내죠. 을지문덕의 시. 신통한 계책은 천문을 헤아리며 교묘한 깨는 자리를 깨뚫구나. 싸움보다 이겨 이미 공이 높았으니 족한 줄 알았으면 그만둠이 어떠하리. 여수야 우중문시라고 불리죠. 여수야 우중문시 이렇게 불리는데, 그러니까 수와 고구려의 싸움에서 이제 우중문한테 보내는 시다 이겁니다. 당시 이제 이거 썼는데 보면 어떤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너 고생했어. 너 이렇게 싸우면 그래 내가 너 인정할게. 너 잘했다. 다만 이제 그만 좀 해라. 둘러봐. 너 이제 죽어. 족하다. 여기 나오죠. 족한 줄 알아라. 이 족하다는 게 뭐냐면 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 지족은 원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당시에 도교가 고구려에 들어와 있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한국사에서도 유명하지만요. 국어학계에서도 이것을 보고 평가하는 말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시 같아요. 그리고 호방함. 우리는 그냥 일반 독자로서 그냥 이 시대에 을지문 장군이 얼마나 호방하게 전투를 했고 그들을 물리쳤는지에 대한 그 기계 느끼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족한 줄 알았으면 이제 고생했으니까 너 그만 가! 이런 거죠. 고생했으니까 가! 그죠? 중국인들은 감명받지 않았다. 그리하여 고구려 군사들은 사방에서 적을 공격하고 수나라 군사들을 산산조각 났다. 그러면 뭐야? 감명받지 않았다는 건 뭔 말이야? 무엇이라 이렇게 딱 쳐다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때다? 본때를 보여주자 해서 고구려 군인들이 그냥 수십만 둘러서서 처참하게 중국의 군대를 물리쳐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고구려였다. 고구려의 역사였다. 자, 보면 수나라의 구군은 뿔뿔이 흩어져 압록강으로 달아났다. 아마 살아남아 중국으로 후퇴한 병사는 겨우 3,000명밖에 안 되었을 것이다. 아까 100만이었는데 3,000명이면 엄청나게 살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 패배는 618년 수왕조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한번 치르면요,
전쟁을 치른 병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살상되는 것은 이제 1차적인 거지만요. 전쟁을 치는 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물자 보급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전제를 다른 말로 물자 배급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물자 배급. 물자 배급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아이러니컬하게 과학이 발달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물자를 얼마나 손쉽게 이동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송 도구가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거죠. 여러분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통조림의 기원 아십니까? 통조림의 기원? 그거 나폴레옹에서 찾는데요. 하도 이제 음식이 상하니까 어떻게 하면 음식을 보관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공기를 뺀 밀폐된 용기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통조림이었고, 오늘날의 통조림이 된 겁니다. 그렇게 밀폐된 용기를 만들어서 음식을 보관했던 방식이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총. 이 총이 뭡니까? 전쟁에서 사용했던 무기잖아요. 이 총과 관련된 이제 발달사 같던 게 바로 요즘에 보고 있는, 여러분이 저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매개체, 바로 카메라의 발전과도 마찬가지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여하튼 간에요. 이 패배는 618년 수상조 멸망의 원인이 됐다. 임진왜란 후에도 마찬가지죠. 명의 임진왜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을 억제하려고 도왔다가 명의 멸망 원인을 앞당기는, 촉발시키는 그 계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역사는 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요. 새로 일어난 당나라 황제 태종은 645년 다시 한번 엄청난 침공을 개시하지만 고구려의 군사가 안시성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자 태종은 하는 수 없이 물러났다. 그렇죠? 안시성 전투까지. 네, 한국인들은 그 후 이 승리를 외세의 침략에 맞선 저항의 기감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에는 취할 점이 많이 있다. 만약 고구려가 중국인들을 격퇴하지 못했다면 반도의 모든 국가들은 중국의 장기적인 지배 아래 떨어졌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중국에 흡수되었을지도 모른다. 정말로 중국화가 돼버릴지도 모르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고구려가 그들을 물리쳐 줌으로써 한반도 내의 독자적인 문화는 여전히 지금까지 꽃피울 수 있었다. 이 점은 정말 우리도 새길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을지문덕 같은 사령관들은 그 이후 특히 한국 전쟁 동안 열심히 본받아야 하는 모범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단지 신치호를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단지 신치호를 이야기했지만 이 신치호 선생이 했던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민족사적 정기를 바로 세운다 해서요. 그분이 이제 을지문덕전, 이순신전 뭐 이런 책들을 출간해서 널리 사람들을 계몽하는 데 앞장서시기도 했거든요. 바로 이 을지문덕의 이야기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지만 백제는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 공격을 마지막까지 버텨내지 못하고 곧 그들의 침공에 무너졌다. 당나라의 압력은 고구려에 또한 약화시켰으나 8년간 이어진 전투 끝에 고구려는 외부의 공격과 기근이 동반된 내부의 분쟁으로 인해 무너지고 말았다. 바로 영계소문 사후 그 아들들의 내분이 극심했었죠. 그리고 결국은 신라에 의해서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고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처참한 말로를 겪습니다. 고구려가 북쪽으로 물러감에 따라 신라의 군사는 전진하여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에까지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신라는 668년 정상에 서게 되었으니 많은 역사가들이 통일 한국을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이 유명한 시점에서부터이다. 삼국시대는 이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이 세 국가는 모두 중국의 정치술과 유교 철학, 젊은이에 대한 유교적 교육의 실행, 대표적인 신라의 화랑제도 아니겠습니까? 그쵸? 중국의 문자, 설총의 이제 이두 음을 포기한 글자들 보면 알 수가 있죠. 또 이런 것들이죠. 등을 받아들임으로써 중국 문명의 장기적인 지배 아래 들어갔다.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중국 문명의 장기적인 지배, 그러니까 문화를 받아들였던 것이 정치적인 체계를 지배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것은 문화의 영향을, 그러니까 우리 한류 문화가 유명하니까 이제 외국으로 전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문화의 영향 아래 들은 것이지, 우리가 들었다는 것이 우리가 직접 뭐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를, 대만이나 이런 데를 점령해서 우리 국가화 시킨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미국 문화가 한류 문화가 유명했을 때 우리가 그 한류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지, 그 지배하에 있었다는 거, 문화의 지배에 있었다는 것이 정치 체계, 주권이 확실하게 흡수되었다라는 건 아니죠. 이 말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처에 기이하되 신자들이 하나로 합쳐 한 임금을 섬기도록 하는 교리가 좋은 정치적 장치라는 것을 여러 통치자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다시. 장기적인 지배 아래 들어갔다. 또한 삼국은 또한 불교를 받아들였다. 부처에 기이하되 신자들이 하나로 합쳐 한 임금을 섬기도록 하는 교리가 좋은 정치적 장치라는 것을 여러 통치자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바로 왕즉불 사상이죠. 왕은 곧 부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정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뭐 교정이라니까 좀 어려운데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신라 경주사에 이제 불국사나 뭐 이런데 가보면 부처의 모습이 어떤가요? 굉장히 근엄하고 좀 위험스럽게, 좀 무섭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왕과 권위 이런 것을 상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왕즉불사상. 네, 이것이죠. 왕이 곧 부처다. 이겁니다. 이에 대해 고구려와 백제의 예술가들은 능벽에서 발견되는 벽화 예술을 완성시켰고 이를 일본의 전수에 일본의 사찰과 매장 예술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매장은 무덤 예술. 그러니까 벽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한국학자는 백제가 일본을 정복했다고 주장한다. 이건 좀 이제 극단적인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 주장은 많은 질문을 야기했으나 예를 들어 일본은 무엇이었는가? 이제는 한국과 서구의 많은 역사가들이 일본 왕릉 벽화는 천황가의 계보가 한국에서 비롯되었으리라는 점을 암시한다고 생각한다. 아마 이것이 일본 고고학자들이 좀처럼 더 많은 왕릉을 개봉하려 들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니까 개봉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정말 한류라는 한국 문화에 종속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입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꺼린다는 겁니다. 자신네들의. 왜 그러냐면 그들이 내세웠던 건 무엇입니까? 일제강점기를 전후해서 일본이 우세하고 한국은 붕당 정치나 있었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무력한 집단으로 비유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결국 뭡니까? 자신네들의 근대 역사학 철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게 되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에 고고하게 발굴에 대해서 미룬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의미를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한국인들이 일본의 발전에 심오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 일본 역사가가 표현한 대로 백제 예술은 아스카 시대의 예술의 토대가 되었고 왕릉 벽화는 고구려의 강력한 영향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일본의 민족주의적 사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려 들고 그와 마찬가지로 남한과 북한의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한국을 일본의 옛 지배자요 모든 고대 일본 문명의 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지배권, 이 역사학의 전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바로 이것들이 후에 역사의 주권을 세울 때 누가 선점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불거되는 독도 문제 생각하시면 그 기본적이 되는 거, 이런 철학들이 깔려있고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이 과정을 여러분은 이 서술에서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은요, 두 가지 문화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한류 문화를 받아들인 측과,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측, 일명 한류파들과 그 다음에 혐한론, 그러니까 일본 우수, 구구파들 되겠죠. 이들이 일끄는 혐한류, 이것들이 항상 그 문화를 공존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얼핏 드는 것 같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재미난 것 같습니다. 오늘 책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책 소개를 깜빡 안 했네요. 잠깐 그러면 일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잠시만. 여기 다 읽으니까 읽고 제가 3부에서 책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책이 있습니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냉정하게 평가된 최근의 증거는 일본이 옛 한국으로부터 선진적인 철기 생산품, 병기, 말장신, 금이나 은으로 만든 장신구, 도자기, 새로운 정치술 등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이 중 어떤 것은 중국에서 복제한 것이고 또 어떤 것은 한반도 거주민이 발명한 것이었다. 특히 최초의 일본 무기와 도구를 만들어낸 철은 거의 전부 한국에서 왔고 일본인들은 말과 기수 둘 다한테 갑주를 입히는 고구려의 방식이 화약이 강림하기 이전의 세계에서는 가장 위력적인 군사 기술이라는 것을 알았다. 한 미국 학자는 한국을 700년 이전의 일본 문화의 셈으로 보는 한국과 일본의 전문사가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신중하게 요점을 피력했다. 다시 말하면 일본 문화는
한국에서 일본 문화는 한국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에 일견 동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책을 좀 찾아봐야 되니까요. 잠깐 끌었다가 3부 있도록 하겠습니다.